독도는 없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감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이 폭탄 발언을 던진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새벽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은밀히 침투했죠. 누구나 한국이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설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 항의도 없이 얼어붙은 침묵만 유지했어요.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포기한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70년간 갈고 닦아온 치밀한 복수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뒤 일본 정부 내부는 알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하나둘 일본에게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죠. 일본이 110년 동안 세계를 속이며 조작해온 독도 문서들, 그리고 그 거짓을 산산조각 낼 대한민국의 철저한 준비,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감춰두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라라 한센 39살입니다. 나토에서 해양 안보를 분석하며 평생을 바다 위 숫자들 속에 파묻혀 살아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전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브뤼셀 나토 상황실이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화면에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로 진입하는 장면이 떠올랐죠. 상황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각국 대표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또 감정적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중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 쪽이 더 믿을만하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2015년 제 동생 소피아가 동남아의 한 조선소에서 숨졌거든요. 그곳에서 인권 활동을 하던 동생은 건물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부와 동아시아 대기업들이 진상조사를 가로막았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시아 정권과 기업은 다 똑같다고요. 웃으며 거짓말하고 문서를 조작한다고 말이죠. 한국은 그 사건에 아무 책임이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일본 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300페이지가 넘는 독도 관련 자료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지도와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일본 대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법과 문서로 말하는 나라라고요. 반면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덧붙였죠. 유럽 외교관들의 얼굴에 고개를 끄덕이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저 역시 그 자료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와 오래된 지도들이 설득력 있어 보였거든요. 나토 사무총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할지 직접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가주시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아시아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고 나토의 공식 임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역시 또다시 거짓말을 감추는 아시아 쇼겠지. 이번에도 문서 몇 장으로 세계를 속이려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동생 소피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아시아를 신뢰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번 한국행도 그저 그들의 거짓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운 동양의 관문을 예상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공항을 상상했죠.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건 정돈된 안내판과 빠른 입국 절차였습니다. 조용한 공항 분위기가 오히려 낯설었어요.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죠.
그녀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세라 외교부 해양 영토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짧고 정중한 인사만 있었죠. 차에 타자마자 윤세라 과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우리는 주장보다 데이터로 설명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어요. 화면에는 대마도 해협과 동해의 해상 교통량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에너지 수송 경로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일본이 나토에 보낸 자료를 화면 한쪽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모아둔 수치를 다른 한쪽에 띄웠어요. 위성 사진과 선박 자동식 별장치 데이터, 세관 통계가 1대1로 비교되었습니다.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일본 자료의 통계에 오차가 있었어요. 좌표가 미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죠. 윤세라 과장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숫자만 읽어내려갔어요. 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윤세라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죠. 우리는 70년간 이런 식으로 일본이 내놓는 모든 문서를 한 글자씩 검증해 왔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좋은 자료라고 프로답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알던 감정적인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윤세라 과장이 보여준 데이터가 눈앞에 어른거렸죠. 70년간 검증해 왔다는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방어 기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는 언젠가 감정에 휘둘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동생 소피아가 죽었던 그날의 기억이 제 편견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세라 과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해군작전 사령부를 방문한다고 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얼마나 제대로 할까?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들이 깨끗했어요. 정돈되어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윤세라 과장이 다시 저를 맞이했죠. 우리는 곧바로 차를 타고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한국 해군의 실체를 보게 될 테니까요.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부두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거든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위용이 햇빛 아래 빛났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의 함정이었죠. 수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가 훈련의 깊이를 말해주었어요. 거대한 함포와 수직 발사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수많은 군함을 봤지만 이 광경은 달랐어요. 한 명의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최강우 대령이었죠. 그의 첫마디가 제 예상을 깼습니다. 우리는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만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덧붙였죠. 허세가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지하 통합작전센터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3차원으로 구현된 동해와 대마도 해협이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일본 함정들이었습니다. 한 작전 요원이 빨간 점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즉시 해당 함정의 배수량과 무장, 항적 정보가 화면에 떴어요.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해군 정보 시스템을 여러 번 봤지만 이건 그에 못지 않았어요. 최강우 대령이 3일 전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일본 구축함이 독도 근처로 접근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즉각 출동하지 않았냐고요? 그의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해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굳이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죠. 그 말 속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협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거였죠. 제 머릿속에서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아시아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강우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위협받아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 군인이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동생 소피아가 죽기 직전 보냈던 이메일 한 줄이 떠올랐거든요. 여기엔 제대로 싸우려는 단 한 나라 해군 장교가 있어. 한국에서 왔다더라. 이름은 K 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최강우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바로 그 K 최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동생이 만났던 한국 장교도 이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작전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산의 푸른 하늘이 눈부셨어요. 제 편견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지만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윤세라 과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직하게 다가왔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는 달랐어요. 서울 외곽의 독도 해양사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범한 건물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다르더군요.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건물 벽면에는 독도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희경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65세의 노학자였죠.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특별 자료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문서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조선 왕조실록부터 시작해서 각종 고문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죠. 장희경 교수가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원본이라고 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울릉도 외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지적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이 나토에 제출한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장희경 교수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영토임을 알면서도 전쟁 중 전략상 편입했다는 표현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장희경 교수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죠. 1980년대 일본 학자 호리 가즈오의 양심 선언 기록이었습니다. 호리 가즈오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했던 일본 학자였어요. 그 대가로 협박을 받았고 연구비가 끊겼죠. 결국 학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장희경 교수는 그의 사진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이렇게 가혹했다고요. 연구소 한쪽 벽에는 거대한 타임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2025년까지 80년의 기록이었죠. 사진 속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일본 문서를 추적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장희경 교수가 타임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일에 바쳤다고요. 어떤 이는 일본 도서관을 수십 년간 뒤졌고 어떤 이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파헤쳤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를 찾기 위해 10년을 쓴 사람도 있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집념이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검증하고 추적한 사람들의 땀이었죠. 장희경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숨기면 우리는 찾았다고요.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마당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책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여전히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죠.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시아는 기록을 조작한다는 편견이었어요. 적어도 이 나라는 70년 동안 기록으로 버텨왔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진실로 싸워왔죠. 동생 소피아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어디엔가 우리가 모르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건물 위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70년을 버텨온 이 나라의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로비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일본 외무성 실무 책임자 아리마 다카유키라고 소개했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죠. 나토와 일본의 70년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감정적 대응을 비판했어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클라라 박사. 당신도 일본 문서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말해주면 된다고 했죠. 나토에서의 미래 커리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회유가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죠. 부드러운 말투 속에 감춰진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리마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저는 그 명함을 받지 않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동생 소피아가 죽었던 그날도 이런 식이었어요. 부드러운 말과 협박, 그리고 진실의 은폐였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라 과장이었어요. 그녀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군 군정청 기록에서 막 입수한 자료라고 했죠. 저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2015년 동남아 조선소 참사 구조 작전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죽었던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있던 한국 해군 장교 K 최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조하려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세라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어렵게 찾아낸 소피아의 마지막 미전달 이메일 초안이라고 했어요. 제 동생이 죽기 직전 쓰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클라라,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아시아인이 있어. 모든 걸 기록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국 해군 장교야. 언젠가 당신이 직접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편지 끝에는 동생의 이름 이니셜 S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미워했던 아시아의 동생이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세라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K 최 장교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요. 제가 오늘 만난 최강우 대령이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제가 부산에서 만난 그 장교였다니.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소피아가 믿었던 한국인의 실체를 제가 직접 보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미워했던 그 시간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편이어야 한다고요. 동생이 믿었던 이 나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이죠. 청와대 국제회의장은 세계 각국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토 대표단과 유럽 외교관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대 위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백서가 들려 있었죠. 600페이지에 달하는 독도 관련 종합 보고서였습니다.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1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 원본이었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이어서 미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였어요. 일본 메이지 시대 내부 회의록도 공개되었죠. 조선 영토임을 알면서도 편입했다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나토에 제출한 문서의 삭제 로그였어요. 원본을 조작한 흔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그때 스크린에 일본 총리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나토 분석관 클라라도 일본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했다고 말했죠. 순간 전 세계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제 얼굴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생 소피아의 편지가 떠올랐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행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윤세라 과장이 조용히 손짓으로 막았어요. 지금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호텔 라운지에서 아리마 다카유키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나토에서의 미래 커리어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까지 믿어온 동맹국의 민낯이라고요. 일본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 보기 좋게 꾸민 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생 소피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동남아 참사에서 죽은 제 동생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은 일본도 현지 정부도 아니었다고요. 한국 해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 최 장교의 구조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 어딘가에 있다고 했죠. 회의장 뒤편에서 최강우 대령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최강우 대령은 자신이 바로 그 K 최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게 한국 군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나라를 오해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 나라 편에 있었다고 말이죠.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일어섰어요. 일본 총리의 얼굴이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객석으로 돌아왔죠. 윤세라 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서렸어요.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최강우 대령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도 고개를 숙였죠. 10년 전 동생을 구하려 했던 그 사람과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는 긴급 회의로 술렁였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이후 유럽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일본의 조작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고 한국의 기록과 군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나토 사무총장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동아시아 해상안보 재편 한국 중심 시나리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쳐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감시망의 70%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했어요.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문서 투명성 어느 기준으로 봐도 기준축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일본과의 70년 동맹을 버리자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을 재조정하자는 거라고 답했죠.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고 일본은 보조 역할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독일 대표가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제 능력이 이 정도냐고요? 저는 부산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과 통합작전센터 실시간 추적 능력까지 상세히 말했죠. 나토 사무총장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겠다고 했어요.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죠. 70년간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 전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나토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공식 규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어요. 조용한 기록 강국,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다는 기사도 나왔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뒤늦은 의리라고 느껴졌거든요. 소피아가 믿었던 그 나라를 제가 이제 세상에 알려준 거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동생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직접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소피아, 내가 확인했어. 내가 옳았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 하늘 너머 한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고향이 바뀌고 있었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었어요.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국 연구소와 나토를 잇는 상임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거든요.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한국 쪽으로 완전히 옮겨졌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인천행 편도였어요.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동해를 바라보는 그 나라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석관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였죠. 외교부 앞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도 함께 흔들렸어요.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한국어 문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원고였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을 오해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온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비공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윤세라 과장과 최강우 대령, 장희경 교수가 함께였죠. 한식당의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최강우 대령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동남아 참사 당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가 직접 작성한 구조 보고서였습니다. 최강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본 한 여성의 용기를 잊지 못한다고요. 소피아라는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여동생의 메일 속 K 최가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강우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린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요. 그게 한국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오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세라 과장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희경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나라는 소리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기록으로, 기술로, 그리고 품격으로 싸웠죠. 그리고 결국 진실은 이 나라 편에 서 있었습니다. 70년을 조용히 버텨온 사람들이 이겼어요. 제가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와 한국을 잇는 상임 자문이었죠.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되었고
독도 관련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독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섬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작은 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바위에 앉아 동해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죠. 저는 동생 소피아를 떠올렸습니다. 소피아, 내가 믿었던 이 나라에 내가 와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겁게 하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유럽에서 온 한 여자 클라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제 새로운 삶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